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저자는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운을 지배하다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되어서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쿠라이 쇼이치, 1943년 도쿄 출생. 대학 시절에 마작을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대리 마작사로 활약했다. 독특한 마작 스타일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이른바 뒷세계 마작의 강자로 군림했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하며 작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은퇴 후에는 패의 소리라는 작기류 마작 도장을 열어 마작을 통해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후배에게 지도하는 작기회를 세웠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운은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운은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법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곧잘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하며 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고 마지막에는 인내심이 승부를 가른다.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듯 나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마작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일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꼽겠다. 보통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마작에서도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쿠라이 씨가 세면대에서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했듯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서 자멸하고 만다. 한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교활한 짓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쪽이 이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지면 거기서 끝이다.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잃을 뿐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진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서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작기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운이란 사람들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 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과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인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표나 거시 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서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 이런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지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을 때의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이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 뿐이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등 수급 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등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나의 운이 더 많을 때는 긴장만 늦추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상대의 운이 상당히 많을 때다. 실력으로는 나보다 아래라도 신들린 듯 운이 좋은 상태라면 나의 사소한 실수도 치명타가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면 경쟁자가 가진 운의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대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흐름은 상대편에 있다. 하지만 운이라는 건 일정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와 흐름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나는 운의 양뿐 아니라 운이 지속되는 시간도 더불어 읽었다. 예를 들어 상대와 내 운의 차이가 20이라면 앞으로 30분 정도는 이 기세가 이어지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30분간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도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참고 견디면 운의 양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전환점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상대의 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원래 기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흐름의 변화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 이 전환의 순간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다. 견디고 견디다가 흐름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단숨에 승부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의 운과 내 운의 양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눈앞에 순풍 카드가 10장, 역풍 카드가 10장이 있다. 만약 이 중에서 10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인생이라는 주사위 놀이의 말을 진행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카드의 조합을 선택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장 모두 순풍 카드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나라면 이때 순풍 카드는 2장에서 3장, 역풍 카드는 7장에서 8장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역풍 쪽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실제로도 순풍보다 역풍이 자신을 먼 곳으로 날려보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스키점프 경기이다. 스키점프에 있어서 역풍은 부력이 되어 연처럼 선수를 높이 들어올려 멀리 날아가게 한다. 반대로 순풍은 오히려 부력을 억제하므로 비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스키점프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역풍의 진실을 멋지게 가르쳐준다.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다. 내가 순풍보다 역풍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쪽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풍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궁리해야 한다. 그 몰린 상태가 오셀로 게임에서 상대의 말을 단숨에 자신의 말로 뒤집어 역전하는 듯한 폭발력을 낳는 것이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몰입 상태야말로 최강이다. 승부에 임하기 전에 마음은 늘 격렬한 불안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막상 승부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과 갈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온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패를 움직였다. 물론 거기에는 이기겠다는 오기도 없다. 소리 없는 긴박감 속에서 내가 있었던 곳은 아무런 사고도 감정도 솟구치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나는 중립적인 감각이라고 부른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이 플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립 감각은 이 플로, 즉 몰입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로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되며 동시에 매우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몸이 자유재재로 움직이는 등 불가사의한 감각을 체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공을 계속 던져서 주자를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완벽한 플로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을 중립 상태에 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과 에너지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노, 불안, 기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제로의 지점, 분발심이나 전략 등의 모든 사고가 정지된 평온한 제로의 지점. 나는 그런 제로의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왔기에 운을 끌어와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다고 느낄 때 불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행운이 자기 편에 있다고 느낄 때는 기분이 좋다. 여기서 운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기분이 좋으면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싱글벙글 웃으며 언제나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법이다. 기분이 좋으면 운이 따른다는 걸 나는 이제껏 인생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다. 업무 또한 기분 좋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업무의 운이 크게 달라진다.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쾌해져서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반대로 호감 가는 사람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업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을 졸업하던 때 학장 추천으로 어느 기업의 면접을 보고 내정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회사를 통해 엿보게 된 셀러리맨 사회에 대해서 아무리 애써도 위화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나는 스스로 취직을 포기했다.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그 편이 훨씬 기분 좋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작과 함께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운의 양은 무한하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의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 모르겠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는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승부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험난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았다. 굳이 벼랑 끝을 선호하는 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건 승부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상대가 3을 가지고 있고 내가 7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하니까 승부에 나서자고 생각하는 것은 기회이지 승부처가 아니다.
도리어 상대가 구. 내가 일에 지극히 불리한 상황일 때야말로 승부처이다. 왜일까? 그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맞서야 한다. 이때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100% 온전히 힘을 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70%나 80% 정도일 것이다. 승부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한계까지 내는 힘. 이는 평소에 40kg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80kg을 드는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이다.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한 힘이 없다면 기껏 발휘한다 해도 맞설 수 없다. 벼랑 끝에서 발휘되는 본질적인 승부력은 평소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단련된다. 나는 역경이 닥치면 기꺼이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 편이 여러모로 궁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즐겁다. 물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형세를 뒤집거나 극복했을 때의 쾌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승부처에서 이기는 힘을 갈고 닦았다. 설령 기회를 잘 잡아도 승부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기는 운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승부처에 강해야 한다. 수라장이라는 것은 맹수처럼 갑작스럽게 송곳니를 드러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격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평정심이 순식간에 깨져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다. 그런데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상황이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머릿속이 새까매졌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말이다.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눈 덮인 산에서 사나운 눈보라에 휘말리면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나 전후 좌우를 인식하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냥 어둠 속이라면 청각이나 후각에 의지해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움직이겠지만 사방이 새하얀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더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 만든다. 대리마작사 시절 승부를 둘러싼 일로 야쿠자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바다나 강에서 목숨을 몇 번쯤 잃을 뻔했어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일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늘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는 본능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발 앞에 있는 형세를 끊임없이 파악해왔기에 갑자기 수라장이 벌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짧은 순간에 수라장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막판이라는 절대적인 궁지를 오히려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라장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주도권을 쥐면 어디로든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수라장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자신의 의식이다.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다. 승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 연이어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부에 있어 하나의 국면이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친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의 국면에만 갇힌 채
무의식 중에 그것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쏘아야 할 화살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다 국면이 바뀌면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운을 잃고 만다. 승부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뒤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쏠 줄 아는 사람이다.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다음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후자이다. 승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하는 도중에 한 번 팔을 쭉 펴버리면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그러다 기진맥진하고 만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는데 사로잡힌 사람은 턱걸이 도중에 팔을 완전히 펴버리는 사람과 닮았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쏴야 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운이 없는 국면에서는 첫 화살을 쏜 후 흐름이 갑자기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만다. 그러나 첫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바뀔 리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꿋꿋이 계속 쏜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뀐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기본 동작으로 돌아간다. 운동선수는 컨디션이 흐트러지면 대개 의식적으로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려 한다. 야구라면 배트 스윙을 착실하게 반복하거나 허리와 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러닝 훈련을 하여 다시 한번 토대를 다짐으로써 재기를 꾀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난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아무래도 차질이 잦거나 전체의 운기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인생의 기본을 의식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나는 승부를 통해 체득한 마작의 기본 동작이나 마음가짐을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이 잘 풀릴 때의 방법, 기분이 좋게 느껴질 때 행동은 모두 기본이나 초심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이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긴 힘들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마작에서는 패를 얼마나 부드럽게 두느냐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데 마작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서든 힘을 빼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 스포츠에서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어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삶에서도 지나치게 기를 써서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다. 적당하게 조절하여 힘을 덜어냈을 때는 부드러운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고가 유연해진다. 그러면 변화와 흐름을 순간적으로 감지하여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 있다. 변화에 뒤처지면 사고가 경직되지만 힘을 빼고 유연해지면 사고가 경직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기보다 느껴라. 이것도 도장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망설임도 깊어지기 때문에 감각을 갈고 닦아서 느끼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삼으면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이나 전체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일뿐 아니라 상대나 주위의 일도 생각하는 상대적인 감각을 넓혀감으로써 전체가는 형성된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부분관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얻는 것이 많을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법이다. 순수와 용기를 가져라. 상당히 진부한 말 같아서 예전에는 굳이 언급하기도 멋쩍었지만 사실 짤막한 표현은 무척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수와 용기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순수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지식이나 거칠애 같은 장식을 걷어내고 본연의 모습을 갖추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빠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살다 보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있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부터 착실히 다져가다 보면 반드시 운이 돌아와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슬럼프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라. 집중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일 때가 많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마음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슬럼프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슬럼프에 빠지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초조해하거나 오히려 그 상태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서 기분을 자유자재로 전환하거나 관조적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슬럼프일 때는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려 전혀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좋다. 어질러진 방을 꼼꼼히 청소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슬럼프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식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좋은 상태였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슬럼프는 악순환을 불러오기 마련이므로 그 기간은 되도록 짧을수록 좋다. 따라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나쁜 흐름이나 컨디션과 거리를 두는 감각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물을 얕보면 운에서 멀어진다. 애초에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잔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잔물을 정의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지만 잔무라고 느끼는 대상은 그 사람이 메인으로 하려는 일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자신이 맡은 일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자질구레한 준비나 인사와 관련된 일 등 마치 무대 뒤에서 단조롭고 매력 없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당연히 잔무는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잔무라고 해서 잡스럽게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잔무란 일의 기초이며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에서 잔무를 빼면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운에서도 틀림없이 멀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복사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잔무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난다. 용지에 깔끔하고 균형 있게 복사가 되었는지, 잉크의 농도가 지나치게 옅지 않고 적당한지 등 정성스럽게 챙기는 사람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사무적으로 하는 수발주 전화나 매일 업무도 그것을 잔무로 생각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임하는 사람 사이에는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긴다. 정성스럽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상대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양호한 거래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도 있다. 수발주 내용을 틀려서 문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나는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제로가 됐다고 여긴다. 이것은 끝나면 그때까지의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다. 모든 끝을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있을 수 있다. 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때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루었던 것도 나쁜 방향으로 틀어진다. 하지만 끝이라는 것 중에는 극심한 낙담이나 슬픔을 동반하는 것도 있다. 나는 마작 승부가 아닌 일상에서 이것 참 버겁군, 얼마나 견딜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쯤은 있다. 그럴 때 자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림 엽서에나 등장할 법한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따라잡을 수 없는 궁극의 혹독함,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바다에서 맨 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불과 몇십 미터이다. 그 이상은 폐가 수압에 짓눌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에베레스트 같은 해발 8,000m급 최고봉 정상에 아무 장비도 없이 느닷없이 내던져지면 호흡 곤란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만다. 나는 세상살이가 버겁거나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면 자연의 그 혹독함 속에 놓여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처럼 인생에서 혹독한 국면을 맞았을 때 대자연의 그것에 비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인다면 역경은 적이 아니라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줄 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인생에는 혹독한 상황이 늘 따라다닌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의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이란 언제나 밝고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보다 역경에 처했을 때 훨씬 강인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눈앞에 평탄한 길과 험난한 길,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험난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 만약 편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약해졌을 때일 것이다. 험난한 길을 선택하면 자연스레 단련되고 강해진다. 그러면 다음에 또 험난한 길이 나타나도 전보다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늘 편한 쪽을 선택하면 험난한 길은 언제까지나 험난하게 다가올 것이다. 승부에 있어서도 편한 것을 추구하는 행동은 금지된 수위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세계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선수나 그 팀이 랭킹 하위 선수나 팀에 예기치 않게 패배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방심해서 생기는 허점을 상대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실적이 있더라도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실력으로는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도 승부에는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진지한 자세로 싸움에 임해야 비로소 승리라는 결과가 내 몫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자연이 베푸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잊고 말았다. 자연에 빚지는 것이 도리어 인류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태계 보존 운동 등은 언발에 오줌을 두는 격일지도 모른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은 자연을 두고 지금 사람들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환경 파괴는 미래의 인류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빚이라는 것은 갚지 않으면 운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은혜나 친절, 배려 등도 빚에 속한다. 그러한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운에서 멀어진다. 같은 의미로 자연에도 빚만 지고 있는 인류는 머지않아 운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까마득히 쌓인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진정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진한 상태야말로 자신의 실력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전의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일본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버블 경제는 말 그대로 거품이라는 환상이니까 애초에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상황이 순조로우면 바로 들떠서 이게 원래 내 실력이라면서 잘난 체하고,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이건 본래 내가 낼 법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황이 순조로울 때만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은 산의 정상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산이란 정상만 있을 수는 없다. 완만하게 경사진 들판과 계곡, 능선과 정상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인생도 안 풀릴 때와 잘 풀릴 때가 있는 여러 번의 기복으로 완성된다. 상황이 순조로운 것은 한순간의 우연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순조로울 때는 실력이라고 굳게 믿고 부진할 때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대체로 점수가 후하다. 자존심이나 자기애가 작용해서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진한 것도 틀림없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만약 일이 순조로워도 들뜨지 않고, 반대로 부진해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재빨리 수정할 수 있다.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운의 기복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읽으니까 내용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책인데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굉장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저자는 사쿠라이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 출판사는 빌리 버튼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운을 지배하다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되어서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쿠라이 쇼이치, 1943년 도쿄 출생, 대학 시절에 마작을 시작해서 1960년대부터 대리 마작사로 활약했다. 독특한 마작 스타일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이른바 뒷세계 마작의 강자로 군림했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무패 신화를 달성하며 작귀라는 별명을 얻었다. 은퇴 후에는 패의 소리라는 작기류 마작 도장을 열어 마작을 통해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후배에게 지도하는 작기회를 세웠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이나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것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운은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타당한 선택과 타당한 노력을 지속하다 보면 운은 복리처럼 차곡차곡 쌓이는 법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곧잘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하며 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되고 마지막에는 인내심이 승부를 가른다.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듯 나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마작에서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나와 일과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묻는다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꼽겠다. 보통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욕망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마작에서도 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쿠라이 씨가 세면대에서 마지막까지 얼굴을 들지 않는 자가 이긴다라고 말했듯 마작은 인내심 겨루기와 같은 면이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빨리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일을 서두르거나 거듭된 실패를 만회하려고 무리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욕망에 휩쓸려서 자멸하고 만다. 한편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교활한 짓을 하거나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버는 쪽이 이득을 보고 성실하게 일하는 쪽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서 지면 거기서 끝이다.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잃을 뿐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장 강하다고 믿고 있다. 승부의 세계에서는 복잡하면 패배한다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다. 단순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진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어째서 심플한 것이 좋을까? 심플한 수는 군더더기가 없고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초심자의 행운을 부르는 심플함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승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심플하게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느끼는 바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지식이나 정보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넓어져서 선택지가 많아진다. 그만큼 망설일 가능성도 높아져서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사람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작기 회의 도장생들에게 내가 단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시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복잡하게 조작하기도 한다. 머리로 생각한 사소한 테크닉을 덧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얄팍한 테크닉은 쉽게 간파당하기 때문에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실마리를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심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는 것이다. 승부를 단순하게 겨룰 수 있으면 이길 확률도 당연히 높아진다. 단순한 것은 단순하다. 말 그대로이다. 굳이 영악하게 비틀고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은 어딘가 비합리적이고 이성으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은 결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운이란 사람들이 불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운이 그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마땅히 해야 될 준비와 생각과 행동을 하면 운은 저절로 찾아오는 법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쏟아부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당연히 운은 찾아오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태도의 사소한 차이에 따라 운은 찾아오거나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은 그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면 좋을 것이다. 순조로울 때 오만한 태도로 일을 가볍게 보지 않았는가? 자신의 손익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에게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늘 안전만 생각하며 리스크를 짊어지는 데 망설인 건 아닌가? 대개 이런 사람은
업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운은 결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다. 매일 하는 행동과 평소의 사고방식, 일이나 일상을 대하는 태도 같은 그러한 것들이 운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지극히 구체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 마치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렇지 않다. 주식 초보는 매매에서 어느 정도 벌고 어느 정도 손해인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담백하다. 욕심을 부리며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욕심을 내서 좀 더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머지않아 주가가 떨어져서 팔아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주식이 간단하다고 여긴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양한 지표나 거시 경제를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면 주식을 단순하게 볼 수 없게 된다. 지식이 많아지면서 초심자의 행운을 불러왔던 심플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사전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는 내가 손님이라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겠지. 이런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초심자의 행운처럼 일이 잘 풀려간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부분을 더욱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거래처나 상사와 교섭하여 신규 플랜을 짜거나 가격 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를 생각해서 실행한다. 비즈니스 세계는 복잡하고 기이하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한 마음가짐을 갖지만 지식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선을 벗어나며 미로에서 헤매게 된다. 물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과 지식은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 예전에 꾸밈없이 사물을 보고 있을 때의 심플한 감각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나의 특기는 벤처 투자이다. 스스로 투자 판단을 내려 과거 10년간 400억엔 이상의 이익을 올렸다. 나의 투자 테크닉은 간단하다. 싸다고 생각할 때 사서 비싸다고 생각할 때 파는 것 뿐이다. 비즈니스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하다. 휴대전화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시작되었을 때도 시장성이 어떻다는 등 수급 관계의 균형이 나쁘다는 등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전문가가 상당히 많았다. 당시 피처폰이 쇠퇴하고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할 거라는 흐름은 아마추어가 봐도 뻔하고 단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나의 운이 더 많을 때는 긴장만 늦추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상대의 운이 상당히 많을 때다. 실력으로는 나보다 아래라도 신들린 듯 운이 좋은 상태라면 나의 사소한 실수도 치명타가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면 경쟁자가 가진 운의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상대는 기세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흐름은 상대편에 있다. 하지만 운이라는 건 일정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와 흐름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 나는 운의 양뿐 아니라 운이 지속되는 시간도 더불어 읽었다. 예를 들어 상대와 내 운의 차이가 20이라면 앞으로 30분 정도는 이 기세가 이어지겠군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30분간 형세가 불리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임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상대의 운에 압도당해도 내 상태를 유지하면서 참고 견디면 운의 양이 변했다고 느껴지는 전환점이 반드시 찾아온다. 그 순간을 놓치면 또다시 상대의 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원래 기세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흐름의 변화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 이 전환의 순간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은 크게 달라진다. 견디고 견디다가 흐름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단숨에 승부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의 운과 내 운의 양이 순식간에 뒤바뀐다. 역풍이야말로 순풍이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 눈앞에 순풍 카드가 10장, 역풍 카드가 10장이 있다. 만약 이 중에서 10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인생이라는 주사위 놀이의 말을 진행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카드의 조합을 선택하겠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장 모두 순풍 카드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나라면 이때 순풍 카드는 2장에서 3장, 역풍 카드는 7장에서 8장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역풍 쪽이 자신의 가능성을 크게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고, 실제로도 순풍보다 역풍이 자신을 먼 곳으로 날려보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스키점프 경기이다. 스키점프에 있어서 역풍은 부력이 되어 연처럼 선수를 높이 들어올려 멀리 날아가게 한다. 반대로 순풍은 오히려 부력을 억제하므로 비거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스키점프가 증명하는 이 사실은 역풍의 진실을 멋지게 가르쳐준다. 역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다. 내가 순풍보다 역풍을 선호하는 것은 단순히 그쪽이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순풍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바람만 타고 있으면 앞으로 날아간다. 하지만 역풍이 불 때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궁리해야 한다. 그 몰린 상태가 오셀로 게임에서 상대의 말을 단숨에 자신의 말로 뒤집어 역전하는 듯한 폭발력을 낳는 것이다.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몰입 상태야말로 최강이다. 승부에 임하기 전에 마음은 늘 격렬한 불안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막상 승부에 들어가면 그런 불안과 갈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평온한 상태에서 담담하게 패를 움직였다. 물론 거기에는 이기겠다는 오기도 없다. 소리 없는 긴박감 속에서 내가 있었던 곳은 아무런 사고도 감정도 솟구치지 않는 불가사의한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나는 중립적인 감각이라고 부른다. 최근 스포츠 선수들이 플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중립 감각은 이 플로, 즉 몰입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플로 단계에 들어가면 사고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극도의 집중 상태가 되며 동시에 매우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일체화되어 일이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들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몸이 자유재재로 움직이는 등 불가사의한 감각을 체험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야구에서 투수가 머릿속에 그리던 대로 공을 계속 던져서 주자를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는 퍼펙트 게임을 달성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완벽한 플로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각을 중립 상태에 두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강인함과 에너지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은 확실하다. 분노, 불안, 기쁨을 비롯한 모든 감정이 사라진 제로의 지점, 분발심이나 전략 등의 모든 사고가 정지된 평온한 제로의 지점. 나는 그런 제로의 지점을 발판으로 삼아왔기에 운을 끌어와서 계속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운이 좋다고 느낄 때 불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예외 없이 누구나 행운이 자기 편에 있다고 느낄 때는 기분이 좋다. 여기서 운에 관한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기분이 좋으면 운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싱글벙글 웃으며 언제나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해지는 법이다. 기분이 좋으면 운이 따른다는 걸 나는 이제껏 인생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다. 업무 또한 기분 좋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업무의 운이 크게 달라진다. 싫어하는 사람밖에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쾌해져서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반대로 호감 가는 사람이나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업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좋은 기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을 졸업하던 때 학장 추천으로 어느 기업의 면접을 보고 내정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 회사를 통해 엿보게 된 셀러리맨 사회에 대해서 아무리 애써도 위화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나는 스스로 취직을 포기했다.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 아무런 보장도 없었지만 그 편이 훨씬 기분 좋았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마작과 함께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운의 양은 무한하다. 운의 양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따라 운이 따르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뿐이다. 운의 선택을 받을 만한 적합한 생각이나 행동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 따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다른 큰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다. 살아가는 동안의 운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은 다이아몬드 광맥을 파듯 운의 광맥을 열심히 파면 계속해서 운이 따르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운은 무한할지 모르겠지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선택을 축적해 나가며 그에 걸맞는 수고나 노력도 동반해야 하는 법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승부처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찾아온다.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험난한 상황에 몰아넣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승리를 내 것으로 삼았다. 굳이 벼랑 끝을 선호하는 정신이 없으면 목숨을 건 승부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상대가 3을 가지고 있고 내가 7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리하니까 승부에 나서자고 생각하는 것은 기회이지 승부처가 아니다. 도리어 상대가 9, 내가 1에 지극히 불리한 상황일 때야말로 승부처이다. 왜일까? 그것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나 핸디캡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맞서야 한다. 이때 몸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힘을 100% 온전히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100% 온전히 힘을 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기껏해야 70%나 80% 정도일 것이다. 승부처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한계까지 내는 힘. 이는 평소에 40kg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80kg을 드는 것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초월적인 힘이다. 무엇보다 승부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만한 힘이 없다면 기껏 발휘한다 해도 맞설 수 없다. 벼랑 끝에서 발휘되는 본질적인 승부력은 평소에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단련된다. 나는 역경이 닥치면 기꺼이 그 안으로 뛰어든다. 그 편이 여러모로 궁리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즐겁다. 물론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형세를 뒤집거나 극복했을 때의 쾌감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승부처에서 이기는 힘을 갈고 닦았다. 설령 기회를 잘 잡아도 승부처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기는 운을 지속적으로 얻으려면 승부처에 강해야 한다. 수라장이라는 것은 맹수처럼 갑작스럽게 성곤일을 드러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격하게 동요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평정심이 순식간에 깨져서 머릿속이 하얘질 때가 있다. 그런데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왜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상황이나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머릿속이 새까매졌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말이다. 거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눈 덮인 산에서 사나운 눈보라에 휘말리면 화이트아웃 현상이 일어나 전후 좌우를 인식하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냥 어둠 속이라면 청각이나 후각에 의지해 손으로 더듬어서라도 움직이겠지만 사방이 새하얀 공간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도 더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 만든다. 대리마작사 시절 승부를 둘러싼 일로 야쿠자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바다나 강에서 목숨을 몇 번쯤 잃을 뻔했어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일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늘 눈앞의 상황을 파악하는 본능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발 앞에 있는 형세를 끊임없이 파악해왔기에 갑자기 수라장이 벌어진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짧은 순간의 수라장에 대한 준비나 마음가짐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막판이라는 절대적인 궁지를 오히려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라장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상황에서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주도권을 쥐면 어디로든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수라장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자신의 의식이다. 달리면서 다음 화살을 쏘는 사람만이 계속 이길 수 있다. 승부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 연이어 생각해서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승부에 있어 하나의 국면이 같은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면은 시시각각 형태를 바꾼다. 그래서 한 가지만 준비해서는 때를 놓친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하나의 국면에만 갇힌 채 무의식 중에 그것에 집중한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쏘아야 할 화살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다 국면이 바뀌면 이전까지는 우세했더라도 갑자기 운을 잃고 만다. 승부에서 계속 이기는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난 뒤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연달아 준비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쏠 줄 아는 사람이다. 첫 번째 화살을 쏘고 다음 화살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상황 파악이 느린 사람, 하나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때 고쳐지지 않는 것은 의외로 후자이다. 승부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를 마치고 나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쏘는 감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흐름을 이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 턱걸이를 하는 도중에 한 번 팔을 쭉 펴버리면 다시 몸을 끌어올리는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든다. 그러다 기진맥진하고 만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는 데 사로잡힌 사람은 턱걸이 도중에 팔을 완전히 펴버리는 사람과 닮았다. 흐름 속에서 운을 잃지 않으려면 이처럼 첫 번째 화살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도 연이어 쏴야 되는데 반대로 운이 없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운이 없는 국면에서는 첫 화살을 쏜 후 흐름이 갑자기 달라져서 운이 따르기 시작하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나약한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상대에게 등을 보이고 만다. 그러나 첫 화살 정도로 상황이 간단히 바뀔 리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두 번째 화살과 세 번째 화살을 꿋꿋이 계속 쏜다. 과감하고 끈질긴 공격은 운을 부르는 흐름으로 바뀐다. 승부에 있어서는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운이 있든 없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 개의 화살을 준비해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기본 동작으로 돌아간다. 운동선수는 컨디션이 흐트러지면 대개 의식적으로 기본 동작으로 돌아가려 한다. 야구라면 배트 스윙을 착실하게 반복하거나 허리와 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러닝 훈련을 하여 다시 한번 토대를 다짐으로써 재기를 꾀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난조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아무래도 차질이 잦거나 전체의 운기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는 인생의 기본을 의식적으로 상기해야 한다. 나는 승부를 통해 체득한 마작의 기본 동작이나 마음가짐을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이 잘 풀릴 때의 방법, 기분이 좋게 느껴질 때 행동은 모두 기본이나 초심자의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본이나 마음가짐을 한마디로 간단히 정의하긴 힘들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이런 것이다. 마작에서는 패를 얼마나 부드럽게 두느냐로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는데 마작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서든 힘을 빼고 유연하게 생각하며 움직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 스포츠에서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어 좋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서도 삶에서도 지나치게 기를 써서 힘이 들어가 있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법이다. 적당하게 조절하여 힘을 덜어냈을 때는 부드러운 강인함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고가 유연해진다. 그러면 변화와 흐름을 순간적으로 감지하여 자유자재로 대응할 수 있다. 변화에 뒤처지면 사고가 경직되지만 힘을 빼고 유연해지면 사고가 경직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기보다 느껴라. 이것도 도장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망설임도 깊어지기 때문에 감각을 갈고 닦아서 느끼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삼으면 목표를 달성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거시적인 관점이나 전체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의 일뿐 아니라 상대나 주위의 일도 생각하는 상대적인 감각을 넓혀감으로써 전체관은 형성된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부분관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얻는 것이 많을 수는 있어도 최종적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법이다. 순수와 용기를 가져라. 상당히 진부한 말 같아서 예전에는 굳이 언급하기도 멋쩍었지만 사실 짤막한 표현은 무척이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수와 용기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 순수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지식이나 거칠애 같은 장식을 걷어내고 본연의 모습을 갖추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또한 자신의 길을 개척하여 납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빠뜨릴 수 없다. 어떤 사람이든 살다 보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있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본부터 착실히 다져가다 보면 반드시 운이 돌아와서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슬럼프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라. 집중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일 때가 많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마음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슬럼프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슬럼프에 빠지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초조해하거나 오히려 그 상태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서 기분을 자유자재로 전환하거나 관조적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슬럼프일 때는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려 전혀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좋다. 어질러진 방을 꼼꼼히 청소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슬럼프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식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좋은 상태였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슬럼프는 악순환을 불러오기 마련이므로 그 기간은 되도록 짧을수록 좋다. 따라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나쁜 흐름이나 컨디션과 거리를 두는 감각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잔물을 얕보면 운에서 멀어진다. 애초에 일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수많은 잔무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다. 잔물을 정의하기에는 모호한 면이 있지만 잔무라고 느끼는 대상은 그 사람이 메인으로 하려는 일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면 자신이 맡은 일을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자질구레한 준비나 인사와 관련된 일 등 마치 무대 뒤에서 단조롭고 매력 없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당연히 잔무는 정성을 다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잔무라고 해서 잡스럽게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잔무란 일의 기초이며 현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무에서 잔무를 빼면 일은 성립되지 않는다. 운에서도 틀림없이 멀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 한 장 복사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잔무라고 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에서 질적인 차이가 난다. 용지에 깔끔하고 균형 있게 복사가 되었는지, 잉크의 농도가 지나치게 옅지 않고 적당한지 등 정성스럽게 챙기는 사람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다. 사무적으로 하는 수발주 전화나 매일 업무도 그것을 잔무로 생각하는 사람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임하는 사람 사이에는 결과에 큰 차이가 생긴다. 정성스럽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상대의 신뢰도가 높아져서 양호한 거래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갈 수도 있다. 수발주 내용을 틀려서 문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뜻한다. 나는 항상 모든 끝을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어떤 즐거운 일이나 좋은 일이 끝날 때면 기분을 이어가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의 일이 끝나면 제로가 됐다고 여긴다. 이것은 끝나면 그때까지의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이다. 모든 끝을 다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늘 새로운 기분으로 있을 수 있다. 끝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그때까지 좋은 흐름으로 이루었던 것도 나쁜 방향으로 틀어진다. 하지만 끝이라는 것 중에는 극심한 낙담이나 슬픔을 동반하는 것도 있다. 나는 마작 승부가 아닌 일상에서 이것 참 버겁군, 얼마나 견딜 수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쯤은 있다. 그럴 때 자주 떠올리는 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림 엽서에나 등장할 법한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다.
사람의 힘이 따라잡을 수 없는 궁극의 혹독함, 그것이야말로 자연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바다에서 맨 몸으로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불과 몇십 미터이다. 그 이상은 폐가 수압에 짓눌려서 사망할 수도 있다. 또한 에베레스트 같은 해발 8,000m급 최고봉 정상에 아무 장비도 없이 느닷없이 내던져지면 호흡 곤란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만다. 나는 세상살이가 버겁거나 가혹하다고 느껴질 때면 자연의 그 혹독함 속에 놓여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처럼 인생에서 혹독한 국면을 맞았을 때 대자연의 그것에 비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받아들인다면 역경은 적이 아니라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줄 아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애초에 인생에는 혹독한 상황이 늘 따라다닌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인생의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생이란 언제나 밝고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진 사람보다 역경에 처했을 때 훨씬 강인하고 끈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눈앞에 평탄한 길과 험난한 길,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험난한 길을 선택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다. 만약 편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나약해졌을 때일 것이다. 험난한 길을 선택하면 자연스레 단련되고 강해진다. 그러면 다음에 또 험난한 길이 나타나도 전보다 편안하게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늘 편한 쪽을 선택하면 험난한 길은 언제까지나 험난하게 다가올 것이다. 승부에 있어서도 편한 것을 추구하는 행동은 금지된 수위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세계에서는 압도적으로 강한 선수나 그 팀이 랭킹 하위 선수나 팀에 예기치 않게 패배하는 일이 있다. 그것은 이 정도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방심해서 생기는 허점을 상대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자랑스러운 실적이 있더라도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실력으로는 편하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도 승부에는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진지한 자세로 싸움에 임해야 비로소 승리라는 결과가 내 몫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본래 자연이 베푸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두 잊고 말았다. 자연에 빚지는 것이 도리어 인류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생태계 보존 운동 등은 언발에 오줌을 두는 격일지도 모른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은 자연을 두고 지금 사람들이 미래의 아이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따라서 환경 파괴는 미래의 인류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빚이라는 것은 갚지 않으면 운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돈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은혜나 친절, 배려 등도 빚에 속한다. 그러한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갚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운에서 멀어진다. 같은 의미로 자연에도 빚만 지고 있는 인류는 머지않아 운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까마득히 쌓인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진정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부진한 상태야말로 자신의 실력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전의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일본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버블 경제는 말 그대로 거품이라는 환상이니까 애초에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상황이 순조로우면 바로 들떠서 이게 원래 내 실력이라면서 잘난 체하고, 반대로 상황이 나빠지면 이건 본래 내가 낼 법한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황이 순조로울 때만
진정한 자신이라는 것은 산의 정상만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당연히 산이란 정상만 있을 수는 없다. 완만하게 경사진 들판과 계곡, 능선과 정상 등이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인생도 안 풀릴 때와 잘 풀릴 때가 있는 여러 번의 기복으로 완성된다. 상황이 순조로운 것은 한순간의 우연이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순조로울 때는 실력이라고 굳게 믿고 부진할 때는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대체로 점수가 후하다. 자존심이나 자기애가 작용해서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진한 것도 틀림없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만약 일이 순조로워도 들뜨지 않고 반대로 부진해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재빨리 수정할 수 있다.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 운의 기복도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읽으니까 내용이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책인데 이번에 새롭게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 요약을 해서 굉장히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